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녹화일 4월 13일입니다. 1부 시작하겠는데요. 2부는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부는 조금 좀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조금 눈여겨보셨겠습니다만은 한 일주일, 2주 전부터 저희 그 뉴핑하고 그다음에 스웨스말 이런 데 조회수가 갑자기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주말에 하는 우리 같은 이제 그 유튜브들은 뭐 독자적으로 무슨 뭐 카리스마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간에 이제 대표님이 쌓아오신 그 후광하고 그런 이제 그 이름값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대충 옆에서 이제 방송을 지원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진들을 많이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면은 대표님이 하시는 주된 방송에 또 장애가 초래될 수도 있고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간략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한 2주 동안 너무 그런 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대개 주말에 이제 보면은 토요일에 방송을 하게 되면은 막 그날 한 10,000회 정도 그 다음에 이틀째 넘어가게 되면은 뭐 17,000, 18,000 또는 뭐 조금 내용이 뭐 글사에서 많은 사람이 조회를 했다 그러면 20,000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틀 걸려서 겨우 이제 10,000회를 넘어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조금 이제 뭐 좀 해결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어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영상 속의 조회수가 만약에 조작도 안 되고 확실한 거라면은 그럼 왜 지난 2년간 정권이 이렇게 혁명 20일을 괴롭혔을까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조회수가 수천밖에 안 되고 수만,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시면 허접한 내용인데도 뭐 수십만 가량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제 우파 정치 유튜브 중에 뭐 제 친구 진성우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 뭐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데 내용들을 보면 별 거 없거든요. 신문을 요약해서 읽어주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한 번 뭐 조회할 때 수십만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오히려 그쪽을 탄압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대표님이 이끄는 혁명 20일에 여러 가지 채널들이 계속 이렇게 뭐 조작을 당한다든지 교란 행위에 노출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시위할 때나 무슨 선관위 가서 괴롭힌다든지 심지어 경찰이라든가 국정원에 사주를 받은 모 기관 이런 데서 이제 우리를 계속 이제 뭔가 교란 행위를 일으키고 또 뭐 저것도 아니는 괴롭힌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보면 좀 납득이 안 되죠. 조회수로 봐가지고는 다른 유튜브보다 영향력이 훨씬 적은데 왜 혁명 21만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그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방송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거 말고 다른 거 소위 말해서 보수우파 채널 쭉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좌파다. 내가 청와대에 앉아있는 못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방송을 들었을 때 가슴이 쓰리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머리가 띵하거나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 분명히 문정권과 좌파들을 욕을 하고 비난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별로 들어봐야 내가 만약에 좌빨, 내가 주사파를 할 경우에 별로 막 가슴이 아프다든지 그런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왜 그럼 대표님과 혁명 20일을 갖다가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느냐? 그거는 아무리 조회수가 적다 하더라도 방송을 봤을 때 자기들이 굉장히 쓰라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봤을 때 분명히 기분 나쁘고 메스껍고 저거는 뭔가 손해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조작질을 하는 거지.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저 조회수가 만약에 정말 그 올바른 거라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봐달라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보니까 그간의 트렌드가 조금 이렇게 그 정당원으로서, 그 다음에 오랫동안 유핑의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학습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래, 뭐 역사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학적인 문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조회수가 확 주는 걸 갖다가 몇 번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대중의 어떤 그 취향이나 속성상 어쩔 도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추상 수준을 높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조금 지겹거나 너무 이렇게 순수한 사회학적인 어프로치다라고 해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그간에 이제 플래카드도 하고 전단지도 나눠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지나 또는 우리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나 또는 중도파들한테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일으키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이념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는 이야기를 잠깐만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이 굉장히 어렵죠. 이런 위기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전 인류가 고생을 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 파동, 그다음에 식량 위기, 거기다 기존에 했던 코로나 위기, 3대 위기에다가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갖다가 현찰을 갖다가 시중에 푸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언제 이 외환위기 같은 게 폭발할지, 그래서 도처에 지금 그 어떤 지뢰가, 경제적인 지뢰가 숨겨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극복하게 되면은 다음 세대는 좀 더 밝은 어떤 미래상이 펼쳐질까,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막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본주의 역사, 어떤 지금 현재 어떤 그 세계 체제가 어떻게 변모돼 왔는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는 게 어떤 경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도달했는가, 이걸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간에 사회주의 체제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심지어 냉전 시대, 소련이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시대에도 지구를 이끌어가는 주된 생산 양식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갖다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칼 막스를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주류 경제학의 책들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고 한다면은, 대표님은 이런 이야기 하시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 자본주의 체제, 세계 체제는 분명히 질적으로 변모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과거에 우리가 박정희 시대의 어떤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한 어떤 고도 성장, 이런 것 갖다 다시 희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희고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을 꼭 잡으려고 하는 윤석열 또는 그쪽에 있는 국민의 동당의 어떤 경제 관료들, 경제 브랜드는 어떻게 지금 국민들을 쏘이고 있는가 하면은, 과거와 같은 그런 고도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딱히 그간에 내세웠던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원함대 황교안 같은 경우에도 총선 때 무슨 국부론 이름을 따가지고 민부론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의 어떤 현존한 자본주의 체제의 동학 또는 앞으로 있던 그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모할까에 대한 그런 어떤 정확한 분석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시각들입니다. 그런데 매몰되고 있다가는 이제 도저히 현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이 이 현재의 어떤 자본주의 위기, 그 다음에 미국의 이론적 지배구조가 어떤 균열이 생겼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어떤 자본주의 형상이 나타날 건가 한데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연구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라는 거는 몇 개 중요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영어로 스테이지라고 그러죠. 그 스테이지 안에는 잘게 세분된 페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면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지라는 거는 한 번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국면, 페이즈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스테이지와 거의 맞먹는 정도의 질적인 발전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와 페이즈를 아마 이 염두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스테이지는 큰 개념, 그 다음에 페이즈, 국면이라는 거는 단계보다는 낮은 수준의 어떤 그 층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중세 때 봉건제, 그 봉건제가 해체되면서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라는 게 생성되게 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생성이라는 거는 근대 시민사회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본주의는 굉장히 보잘것없었습니다. 예컨대 중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화폐 단위를 일원화해가지고 다 아랍어도 똑같이 쓰니까 지금의 EU와 같은 그런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업자본주의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단지 상업적으로 교역하는 걸로 끝났었고, 그게 제조업을 통해서 영국이 만든 17세기에 만든 그런 산업혁명, 이런 걸 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서구 자본주의라는 거, 서구 가치라는 건 사실은 전부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맹화 단계, 그런 초기 단계에서 어떤 그 식민지 개척이라든가 이런 원시적 축적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에 영국이 이제 그 제조업에 활성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이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영국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영국의 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자기 논문에서 그렇게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었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 어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칼 막스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칼 막스가 이제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류 사회 발전을. 원시 공동체, 그 다음에 고대 노예사회,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를 갖다 어떻게 또 다시 몇 개 스테이지로 나눠야 되는데, 그건 처음에 원시적 축적, 그 다음에 이제 상업자본의 발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혁명 단계,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 단계에서 18세기에 자본주의가 전 유럽에 확산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그 체제를 구축하게 되죠. 그러다 이게 일부 이제 몇 개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적 패권 국가들의 이제 각축 속에서 1차 대전이라는 걸 맞게 됩니다. 이때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터지는데요. 그 혁명이 터지기 전에 러시아의 레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전쟁이 발생한다. 패권 국가들 간의 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내재한 속성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이거는 1차 대전이 터지기 직전까지 상황으로 본다면은 소위 말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금융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그런 과도기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라는 게 터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금융자본주의라는 거는 어찌 보면 사실은 제조업에서 일부 탈각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을 지배하는 건 사실은 산업자본주의라기보다는 산업자본이라기보다는 금융자본이라고 규정을 해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는데 불과 20년 뒤에 다시 2차 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완전한 이제 패권을 가지게 되죠. 물론 냉전 시대에도 소련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외교 국방적으로는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냉전 시기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어떤 세계의 역사는 팍스 아메리카노였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세계 주도권을 쥐고 정치 경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지금 21세기 들어서고 나서 이게 이제 균열이 생겨야 된 거고,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이 예전 같은 그런 지위를 누릴 수가 없게 됐다. 그것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항하고 기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로우 컨트리들, 미국적 가치에 도전하는 이런 국가들에 대한 어떤 미국의 대응이 시원찮다. 이런 데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이제 보수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왜 그럼 우리가 서포 15조를 만들어서 대표님이 현재 자본주의 위기, 그 다음에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남는 방법, 아니면은 한국이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하자고 설파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이나 앞으로 정권에 일순한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국면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기를 넘기면 다시 이전과 같은 풍요로운 사회로 돌아갈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이끄는 혁명 21당은 이 현재의 어떤 자본주의를 스테이지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거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이즈, 국면적 변화냐 아니면 단계적 변화냐. 그래서 이 단계적 변화가 만약에 맞다면은, 지금 현재 100%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맞다면은 이건 어떤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어떤 그 세계체제 또는 생산 양식의 어떤 본질, 이걸 어떻게 규정할 건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지금 한국의 고도성장이라는 게 이제 20세기 초부터 들어와가지고 옛날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겨우 2.5% 정도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시현했을 뿐이거든. 옛날에 무슨 전두환 박정희 때만 8% 무슨 또는 20%까지 연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구인하던 시기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차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예전과 같은 그런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까지 어떤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뭐 8%, 10%, 20%까지 쳐올랐다가 지금 현재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그 한계 상황을 아마 대만에 대한 침략 이런 걸 아마 부분적으로 해소하려는 그런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얼마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푸틴의 러시아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굉장히 지금 현재의 어떤 세계 체제에서 안정적인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노린다고 한다면은 굳이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겠죠. 근데 뭔가 내부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거는 단지 그들이 느낀 고토 회복이라든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는 그런 정치적 야욕 이전에 경제적으로 일단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걸 갖다가 반증한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틀러의 제3제국은 어떻게 했는가? 요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히틀러의 제3제국이 1939년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을 벌였습니다만,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930년대에 영국을 누르고 미국 단가는 세계 GDP 규모로 갖다가 견시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수출도 잘하고 있었고. 그러고 그 당시 제조업으로서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기계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전쟁률의 일반적인
그런 배경 요인과는 조금 배치된 내용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 대전 자체를 히틀러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푸틴의 전쟁으로 하는 것과는 조금 맥락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어떤 자본주의 역사,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자본주의가 아주 질적으로 다른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 발전돼 왔는가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7, 80년대와 같은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 왜냐면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옛날처럼 무슨 허리띠 졸라매고 생활 운동시고 이래도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칼 막스는 규모의 경제가 이제 극한으로 시연되면서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걸 갖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아무리 잘 살게 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이윤율이라는 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게 대공황으로 나타나고 자본주의 붕괴가 올 거다. 그 다음 단계는 분명히 사회주의다라고 이제 설파를 했는데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도전했다가 결국 패했습니다. 1990년대. 그리고 더 이상 사회주의는 옛날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형태로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련 체제의 붕괴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아마 해석하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 있죠. 욕구 체계라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어떤 이데올로기도 경제를 제대로 구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건 어떤 양의 이론이고 사회주의는 음의 이론입니다. 근데 소련의 붕괴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겼다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떤 논리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자본주의라는 것 갖다가 너무 강하게 그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그런 내용만을 갖다가 극단으로 추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양극화라든가 이런 어떤 부수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인 방어 기제로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거, 양의 논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 음의 논리가 약간 붙잡아주는, 약간 교정해주는 그런 역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음의 논리, 사회주의를 기본적인 생산 양식으로 하면서 이게 너무 시글면 곤란하니까 그때그때마다 뜨거운 자본주의를 갖다 도입해서 살려놓겠다. 이 방식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소련하고 구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사회주의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인류의 기본적인 생산 양식이라고 규정하는 지금 현재의 좌파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모든 그런 전통적인 좌파들은 사실은 쓰레기 이론에 불과합니다. 한 번 지나간 어떤 역사적 논리라든가 역사적 경험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두 번 다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아무리 날뛴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가 세계적인 어떤 지배적인 어떤 생활 양식으로 나타나지는 절대 그렇게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과 이제 맞물려서 어떤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냐면 과거의 노동계급은 사회주의를 지지했죠. 소위 말해서 이제 복지정책이라든가 좌편향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우파 부르주아지들은 이제 보수파적인 그런 대기업 중심의 그런 어떤 논리에 경도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념인데 최근에 이게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선을 본다 하더라도 미국의 노동계급이 구구파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미국 내에서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힐러리를 찍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프랑스 대선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파가 몰락하면서 완전히 우파들이 득세하게 되는데 마리 르펜 같은 극우파 후보가 거의 뭐 25%, 30%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다. 이거는 프랑스 정치사에 있은 적이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런 그 인기를 구가하냐라면은 소위 말해서 이 전통적인 극우 정당이었던 마리 르펜의 국민 전선이 소위 말해서 극좌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채택해서 노동계급이 사실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게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좌파, 전통적인 우파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대표님이 간단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이가 당선이 됐는데 1% 미만의 차로. 자, 문제는 뭐 그걸 이렇게 자세히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까보니까 우리나라의 월 소득 200만 원, 3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따지자면 이건 이재명을 지지해야죠. 그쪽이 좌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강남에 어떤 50평 이상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절반이 나뉘었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계급 배반의 문제라든가 전통적인 좌우 어떤 대립구조, 이분법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 프랑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서구 선진국들 뿐만 아니고 한국도 그런 현상이 배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자본주의 세계체제, 그 다음에 어떤 좌우 이념의 이분법, 이런 거는 지금 현재까지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해석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정말 좋았던 새마을운동부로 조국 창가 부르고 할 때, 그냥 그때는 무슨 고달픈 시대였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힘들게 일하면은 좋은 사회가 올 거라는 건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세계 10대 무역국가에 진입한 이런 상태에서는 과거와 같은 유리한 조건이 다시 생성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게 서포 15조의 대부분이 다 점철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 15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책 읽기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이 책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간에 의장님이 서포 15조 각 조별 항목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 그러니까 현존하는 자본주의, 현존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 그 다음에 현황,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꿔나가는가 하는 그런 개선책, 그걸 갖다가 조리 있게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좀 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서포 15를 처음에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순수한 사회과학입니다. 순수한 사회과학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님이 굉장히 쉽게 쓰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등교육이나 어떤 뭐 석박사 학위 과정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알기 쉽게, 비교적 알기 쉽게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럼 현존하는 자본주의 어떤 위기를 갖다 어떤 식으로 이걸 헤쳐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서포 15조라는 것 갖다 우리가 기본 태제로 만들어냈는데, 거기 보시면은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이건 좌파적 정책이 아닌가라고 이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좌파 정당이 아닙니다. 좌파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좌파 정당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집단과 사람들하고 싸울 때 그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자본주의는 과거의 어떤 그 시장 경제의 어떤 본능적인 논리,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머리가 비면 보수우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윤석열이가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주의 요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사회주의가 뭐냐? 그럼 지금 문재인이가 사회주의 정책, 빨개 정책을 썼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사회주의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협의를 하거나 논쟁을 벌일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사회주의냐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기본 개념은 생산력과 생산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되려면은 생산력의 사회화, 그 다음에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돼야 됩니다. 사회화가 돼야 됩니다. 소셜라이제이션.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빠르게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생산수단은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갖고 있거든요. 일부 국가가 약간의 제어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생산력이 만들어지는 그 기본적인 프레임이 이게 어떤 그 사유체계에 의한 거냐, 아니면 어떤 국가 주도의 어떤 공유에 의한 거냐, 한 개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현실적으로 약간의 친중적인 또는 친북적인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쓴다고 해서 그 국가나 사회가 사회주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4월 13일 현재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각인을 시켜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대표님이 이제 간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 동력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를 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1980년 말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일본의 경제, 그래서 일본 경제가 사실은 이제 동력을 잃고 과거와 같은 거는 옛날로 회귀할 수 없는 상태의 체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20세기에는 독일과 일본이 세계 제조업을 갖다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어떤 그 소재라든가 기술을 가지고는 독일과 일본 자본과 대결할 수 없기 때문에 21세기를 기점으로 벌어지는 소위 말해서 디지털 전쟁에서 여기에 모든 총력을 쏟아부은 결과 부분적으로는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체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20세기에 너무나 제조업에 특화돼서 거기에 많은 자신감, 거기에 모든 역량, 내공 같은 걸 축적해 왔기 때문에 미래 산업, 4차 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에 관한 인식이 조금 이제 늦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 같은 사회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1950년대마다 세계 공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깨어지면서 수익과 수익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금융자본주의만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값싼 물건은 중국이나 여타 국가에서 만들고
그간에 이제 한국이나 뭐 대만이 되겠죠. 자기들은 금융체제만 잘 관리하면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이제 이념적으로 과거의 권위주의 국가들,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 다시 이제 이 이분법이 복원되는 시기에 왔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단지 노동임금이 싸다고 해서 거기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하던 있는 세계적 분업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나 이제 값싼 또는 권위주의적으로 굉장히 정치 체제가 불안정한 그런 나라에 대규모 추적을 했다가는 본전 끊기가 힘들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가 나니까 이제 더더욱 국제적 분업 체계라는 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경제정책, 국내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정책이 지금까지 그렇게 무한정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던 그런 건 이제 거의 종언을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대표님이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미국 월가에서 금융자본의 1000명을 달리는 그 지역에서 그런 어떤 그 태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체제, 경제적 조건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라는 거는 서포 15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만 서포 15조가 아직 정책으로 채택돼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라는 건 아직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어떤 내용들이 차기 정권에 반영이 돼서 어떤 식의 효과를 내는가는 우리가 지켜보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아마 다른 수정안을 내세우던가 해서 이렇게 그런 천착, 이론적인 실천제 청착을 하는 과정에서 서포 15조의 내용들은 좀 더 세련화되고 좀 더 선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체제는 이 위기, 어떤 총체적인 위기가 극복되고 난 다음에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 단계가 될 거다. 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요참에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과연 그런 세계체제의 어떤 그 변화하는 모습에 제대로 추동해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데서 심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와 관련된 좀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이야기하더라고 오늘 1분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뽀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